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초중생 수십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넘어졌다라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그냥 돌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양지열 변호사님.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지난주 그 하와이 갔다 오신 거 아시잖아요. 모르는데요? 아이, 아시잖아. 몰라요. 안다 그래. 저런 사람은 몰라. 알아요. 네네. 자, 그런데 네. 세상에 빈손으로 왔어. 딱 씻었어. 보내. 교수님, 초콜릿 하나 안 사왔어, 진짜. 보내 다시. 옛날에 맛있겠네, 하와이 그 진짜. 커피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 갖고 싶은 걸 얘기해. 갑자기. 아니,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다른 데는 몰라도 사건 반장은 챙겨야지. 그러니까 방송을 일주일이나 펌프를 해놓고 세상에 초콜릿 하나를 안 사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이에서 직구라도 조용히 해주세요. 좀 하세요. 예. 마음을 받아야죠. 아니, 무슨 마음이 아, 없어요, 역시- 교수님. 역시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성에 구자셔요. 자. 야, 아니 진짜 저는 뭐 오늘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틀 동안 빈손으로 저래요. 이틀 오셨더라고. 동안. 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자랑하는 유명 유튜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지난해 8월 햄버거 가게에 갔다가 머리카락 나왔다면서 밥값을 환불받았던 그 유튜버. 자, CCTV 보니까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저렇게 떼어내서 그걸 냅킨에 올려놓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이 됐죠. 물론 그때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고소장 팍팍 날리고 저희한테도 영상 내려라 엄청나게 압박을 했더랬죠. 저희 PD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사기 혐의 인정.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뉘우치지도 않아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빈손 백성문 변호사.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상 열심히 봅니다. 속 시원한 방송 감사요 하신 고경자님, 신랑 퇴근이 늦어져서 오늘은 혼자 보내요 하신 강인숙님, 거제 하청중 35회 동문들 졸업 40주년 맞아 경주로 수학여행 갑니다. 친구들 모두 사방가족 만들게요 하신 원완식님, 뉴질랜드 오클랜드 삽니다. 3살 때부터 사반 팬이에요. 내일 7살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신 김마루나님. 자, 며칠 전 결혼 5주년이었습니다. 울마나님, 김선영 여사. 우리 백 선배랑 똑같아요. 자, 사랑한다 하신 이승민님. 친구 찾습니다. 여의도 한성 아파트 A동 202호 살던 친구 전순기, 지금 58살이에요. 순기야 하신 애틀랜타의 이수연님. 당근에서 버거킹 쿠폰을 6,500원 주고 샀어요. 싸게 산 줄 알고 좋아했는데 지금 5,400원 할인 행사하지 뭡니까? 이런 사기꾼들 진짜 짜증나 하신 원승률님, 유명숙님, 박정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세일 육방!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속도 내는 마약 의혹 수사입니다. 자, 가수 지드래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지드래곤 씨는 11월 6일 경찰 출석하겠다 먼저 밝혔습니다. 예고 없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나왔던 이성균 씨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행보인데, 자, 경찰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어요. 네, 이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에요,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지드래곤 상대로 해서 이 간이 시약 검사 등을 해서 투약 여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서 그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의혹받고 있는 그 현직 의사, 그 의사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이 허위 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 배우 이성균 씨, 뭐 당연히 재소환 되겠죠? 네, 지난 28일에 이성균 씨 토요일이었죠. 저렇게 출석을 해서 1시간여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때 이제 뭐 묵비권 행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한 적은 없고, 그때는 일단 경찰에 소환 통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이시약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모발이나 소변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들을 협조하는 거였지 혐의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진술할 예정이었지 묵비권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죠. 근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도 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통상 한 달 정도가 이제 국가수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2주 정도 안에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사안으로 이제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이성균 씨 측에서는 일단 이번에 나가면 얘기를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균 씨 진술 먼저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배불리 먹고 유유히 먹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횟집 복도입니다. 자, 식사를 마친 남성들이 방 바깥으로 저렇게 우르르 나오네요. 자, 일단 복도 끝으로 저렇게 가는데 자, 복도 끝 카운터가 텅 비어 있네. 세상에 사람이 없네. 자, 이쑤시개를 들고 잇몸을 청소하는 저 남성들. 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횟감 구경도 하더니 야, 여기 돈 받을 생각이 없나 보다. 가자 하면서 집단으로 퇴장합니다. 아니, 카운터에 사람이 없으면 아니,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하고 부르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20일 오후고요. 울산 북구의 한 횟집입니다. 40대 남성 3명이 들어와서 물회랑 맥주 72,000원 상당 먹고 그대로 먹튀했습니다.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는데요. 계산을 안 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영상을 보더니 이거 고의적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사장님이 보기에도 술에 과하게 취하지도 않은 상태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요. 저 남성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 식당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당시에 그 계산 안 하고 가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성도 나 그런 적 있다 시인을 했습니다. 에? 그런데 계산도 안 했고요. 사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게요. 저 부분이 참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런 적이 있다라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알았을 때라도 당연히 그 부분을 변제를 했어야 되는데 게다가 아까 이제 경찰도 처음엔 영상을 보고 이거 고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당시에 저 남성들이 현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낼 의사는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먹튀한 것 같지 않다는 게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에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 사람이 그냥 먹고 그냥 도망갔다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유가 있네. 그래서 이거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법적으로는 왜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먹튀하면 이거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난 상황이죠. 이야, 이거 아니,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민사상으로 분명히 갚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돈은 받으셔야죠. 다음 이어갑니다. 황당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어느 노래방에 붙은 경고문 한 사람이 노래방 리모컨을 문에 대고 뾱뾱 누르는 듯 하고 있죠. 누르고 있어요. 그 밑에 적힌 문장. 다른 방 노래 끄시면 몇 분 남아도 바로 퇴실 처리 및 신고하겠습니다. 두둥. 자, 말인즉슨 저 남자 다른 방 손님이 노래 한창 잘 부르고 있는데 몰래 저렇게 와가지고 취소 버튼 눌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임재범의 고해를 부르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제게 그녀 하나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주가 딱 끊겼어. 야, 저도 이거 용서가 됩니까? 살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백교사님? 안 되죠.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갑자기 노래를 프로포즈 자기는 안 하고 껐는데 뒤에서 확 꺼버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방 문에다 대고 끄는 걸 시도하고 있네요. 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한 노래방의 경고문인데 다른 방 노래 끄시면 몇 곡이 남아도 바로 퇴실 처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무슨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저러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예. 다음은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 앞 노란 자전거를 탄 남성인데요. 바구니에 뭐야? 인형? 아니, 사람 아이? 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좁은 바구니에 엉덩이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도로에 턱이라도 조금 있어서 덜컹 했다가는 아이가 진짜 상상하기 싫지만 대구르르르르르르 보아하니 아빠 같은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하는 영상들 상황들이 사건 현장에 계속 와요. 저게
지난 28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신호 중이라서 정지를 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아이를 자전거 바구니에 태웠던 거예요. 뭐 두 사람 다 안전장비, 뭐 헬멧 같은 건 아예 쓰지도 않았고 아마 저기 보이는 게 그 공유 자전거 빌릴 수 있는 그런 자전거로 보이는데 아이가 저렇게 아이가 훨씬 크잖아요. 저거는요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려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덜컹하면 그러니까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실까요?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아, 좀 걱정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배달 음식 실종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황당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배달 음식 세팅 완료한 사장님, 음식을 책상 위에 둔 채 쉬고 계시는데 이때 라이더 등장. 아유, 빨리 오셨어. 자, 확인 후에 들고 나가는 라이더. 자,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몇 분 뒤에 다른 라이더가 들고 나갔어요. 자, 몇 분 뒤에 다른 라이더 등장. 사장님, 저 JTBC요. 에? 아까 가져갔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앞서갔던 라이더 가짜였던 거. 자, 사장님 저렇게 찾아보지만 이미 가고 없겠죠. 세상에 진짜 요즘 별놈들 다 있습니다. 응? 네, 지난 28일 저녁에 울산 남구 한 횟집에서 벌어진 가짜 배달원의 배달 음식 절도 사건입니다.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8만 원어치 회 세트를 배달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음식 준비해놓고 배달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 음식을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뭐 행색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너무 배달원 같길래 당연하게 음식을 가져가길래 별다른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배달 대행업체 승인 알림이 울리고요. 잠시 뒤 진짜 배달원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당시 횟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 배달원이 다시 등장을 하니까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단골에게 부랴부랴 연락해 봤더니 당연히 회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제서야 이거 가짜 배달원이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해당 손님에게는요. 다시 음식 준비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보통 이제 남의 집 앞에 그 배달 음식 놔둔 것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있었었는데 저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 보는 척 하면서 저기 들어와 가지고 옆에 또 이게 조그만 그 가방도 이렇게 옆으로 차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배달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을 갖다 풍기기 때문에 아마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이거 뭐 이렇게 좀 빨리 왔네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 같은데 저렇게 먹으면은 뭐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주인 그 느낌은 이걸 많이 해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자 마스크 쓰고 이제 그 카메라도 의식을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그 경기도 좋지 않은데 소상공인들 저 상당히 뭐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갖다 엄청나게 입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헬멧을 쓰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자.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주먹 한 남성 건물 앞 화단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삽을 들고 있어요. 일단 삽을 내려놓고 장갑을 장착합니다. 자, 주변을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둘러본 뒤에 그런 뒤에 이제 본격적인 삽질 시작. 하나, 둘, 차차차. 다시 길을 건너가서 사라져요. 화면 밖으로. 잠시 후 웬 포대를 들고 다시 나타나더니 아까 파냈던 바로 그 블루베리 나무를 담고 바이바이 합니다. 저희가 꽃도둑, 화분도둑 많이 전해드렸지만 대부분 소심한 도둑질이었는데 삽질로 퍼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 도처에 깔린 그 양심 불량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도둑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고요. 사실 이거 제보를 해주신 분이 저게 언제 있었냐면 6월 24일 날 오후 7시 50분경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그 절도 사건인데요. 이 그 주인이 그 초봄에 꽃모종하고 블루베리 나무 4주를 갖다 구매해서 화단에 심었는데요. 벌써 그때 꽃모종이 전부 다 도난을 당했고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지가 앙상해서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절도가 발생하고 이제 뒤늦게 저렇게 CCTV를 설치를 했는데 6월 24일 날 블루베리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또 상당히 익어갈 고를
딱 상황에 이제 저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삽까지 들고 와가지고 남의 걸 퍼갔는데 그래서 사실 이 도난당하고 난 이후에 거기 경고문까지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나도 그 꽃을 갖다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해서 지금 이제 이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니까 반드시 잡아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블루베리가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 와중에 또 몸에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자, 다음 사연 가보죠. 반찬 맛집의 깊은 고민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네요. 네, 일단 사연자 부모님이요. 30년째 동네에서 작은 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 1인 1메뉴 안 지키는 진상 손님 점점 많아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4명이 와서 2인분만 주문을 합니다. 2명은 배부르다고 해놓고 무한 리필인 반찬만 계속 가져다가 4명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인 1메뉴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싫은 소리 하기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이거 식탁에 기본적으로 수저통이 있는데 이걸 빼고 음식 주문한 인원수만큼만 수저 이거 제공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장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손님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굴다간 있던 손님도 떨어진다라면서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손님 계속 받아줬다가는 진상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거다. 처음부터 인원수대로 주문하라고 하고 수저통도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빠입니다. 여보, 선영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 거야. 장사한 사람이 손님 탓을 하면 쓰나.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통하게 돼 있어.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이 사람아. 결국 저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 다 몰고 온다니까 그래. 그리고 많이 먹는 손님이 있으면 적게 먹는 손님도 있잖아. 어차피 쌤쌤이야. 괜찮아. 수저통 놔둬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다음은 아내입니다. 엄마. 아이고 아주 그냥 성인군자 나셨어. 백성문 씨, 우리 뭐 흙퍼서 장사해. 땅 파면 콩나물 막 나와. 저봐 저거. 4명이서 와서 또 2인분만 시키네. 아이고 속도 간판에 대문짝만하게 1인 1메뉴 적어놓으면 뭐해. 다들 나 몰라라는데 여태까지 온 머릿수로만 주문 받았어도 벌써 2호점 차리고도 남았어. 수저통 당장 치워.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가볼게요. 요즘에 최근에 손님들이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단골로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만 장사하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그렇게 좀 뭐 비양심적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저기는 그냥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빼고 무한리필도 뺐으면 좋겠어요. 반찬 무한리필 빼고 아시는 제가 말씀드린 옛날부터 다니던 그런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실 테니까 그분들 그냥 반찬 채워주시고 이쁘게 구는 또 손님들 있으면 또 반찬 가져다 주시고 저도 식당 가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장님들 중에서. 무한 리필은 아닌데 자주 가니까 안면 트니까 이것도 먹어봐요. 저것도 먹어봐요. 주시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양재일 변호사님이 셀럽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데 진짜? 있어요. 충분히. 자, 교수님. 진상 손님들은 앞으로도 자꾸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한 리필 반찬 이거 일단 없애셔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대했을 때 인간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비인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여건이 되시면 앞으로 키오스크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자꾸 저렇게 되면 정말 가족끼리도 의견 통합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사단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수저통에 딱 시킨 대로만 놔두면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을까 봐. 진짜. 뭐해 우리 밥 먹는데 숟가락도 안 주냐. 또 진상 손님들이 또 그런 거 가지고 맞아, 시비가 맞아. 붙으면 또 술 들어가면 네, 그럴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의 방법으로는 1인 1메뉴 시킨 데만 반찬 무한 리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차피 반찬을 무한 리필하는 시비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한 리필에 대해서는 어쨌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명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하나 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막 어떻게든 그런 방식으로 1인 1매를 관철시키는 좀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의견 주시는데 바른사람님, 요즘 그렇게 하는 식당 많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셨고요. 비크블래커님, 어머님 말씀 맞습니다. 진상은 전염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기배님, 수저통 빼는 게 요즘 위생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자유로운 영호님은 그래도 그렇지 저런 손님 하루에 몇 명 있다고 그러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76 어머니를 두고 계신다는 김랑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어머님이 서울 명일동에서 기초 수급자로 혼자 어렵게 사신대요. 자, 그런데 일종의 이 쇼핑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먹지도 않는 먹거리 잔뜩 사서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용돈이나 줘 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면 마구 딸에게 욕설을 날린다는 겁니다. 자, 박상희 소장께 여쭤봤는데요. 어르신들은 그 헛헛함, 외로움 이런 거를 물건을 통해서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고령이신 만큼 지금 보여주는 이 증세가 치매 초기 증상도 엿보인다고 하셨어요. 아이처럼 살살 달래가면서 꼭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 전해달라 하셨네요.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트. 디어퀸.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여중생과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애워싼 채로 서로에게 너도 때려라라고 외쳤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가해자에게는 멋있다며 폭행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웃고 떠들고 뭐 응원하고 뭐 섹시하다고 하고 막 정말 이거는 촉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소름 끼칠 정도였거든요. 폭행은 20여 분간 이어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 원본 영상을 저하고 이자연 기자는 봤는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 피해 여중생, 그 중1 여중생은 일부 가해 학생들이랑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이가 좀 소원해졌었는데 그 가해 학생들이 오해를 풀고 싶다, 좀 나와라 하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들이 건드리면 때리면 내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도 그 중1 학생 걔 좀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이 함께 가해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난 순간부터 10여 명의 가해 학생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도망가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한 공사장으로 끌려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집단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폭행 주도한 학생들 포함해서 소문 듣고 온 또래 학생들까지 모두 30-4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또 동조했습니다. 자, 이거 집단 광기입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의 민낯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정말 뭐 소름 끼쳐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장면 잠깐 직접 보시죠. 야, 명상 잡고 때려, 싸대기 때려! 열애 멋있어, 아, 비켜! 너 올라탈래? 야, 앉지 말고 의자가 아니야. 여기가 의자 아니야.
물론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죠. 뭐 오윤성 교수님 학창 시절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양지열 변호사님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요. 보셨죠? 그 막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찍으면서 키득키득 야야 안 보여 이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너무 이상한, 더군다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아이들인데 제 상황이 이제 공사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서 여러 명이 폭행하는 상황인데요. 이 말도 정말 무섭습니다. 뭐냐면 먼저 때리라고 요구를 해요. 왜? 먼저 네가 때려야 쌍방폭행이니까 우리도 처벌 안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렇게 이 다수가 폭행을 하면서 못 때리겠다고 피해자가 하니까 야 그럼 담배라도 피워봐. 저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못 피운다 하니까 그때부터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아이들은 이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멋있다는 둥, 뭐 나이스 뭐 이런 응원을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상황이. 집단 광기입니다. 피해 학생 둘, 가해 학생들 무리 40여 명.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같이 찍고 있었다입니다. 교수님 아까 보셨죠? 예. 우리 한국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거는 부모 자식 관계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저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이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옆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원래 어떤 성선설인데 지금 이제 이 청소년들의 범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중화기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여중생이 머리채가 잡혀서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카메라 후라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하게 만드는 그 기절놀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저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경찰이 그런데 저 폭행 현장에 왔었다고요? 일단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정도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누군가 봤으면 당연히 신고를 지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단 피해 여중생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이제 피해 여중생한테 폭행당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피해 여중생만 모르니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옆에 가해자들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저 폭행당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에 갖다 쳐보죠. 예. 아니면 그 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 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니까 얘네들 아마 촉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오빠가 오더니 너네 누가 때렸냐. 그래서 그 오빠가 가해자들을 못 오게 하고 이 5학년 초등학생하고 이 여중생을 피신시키고 또 다른 오빠의 신고로 파출소에 가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의 대응은 해도 좀 너무하네요.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 보호자들 지금 뭐 경찰의 이 대응, 이 가해자 녀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의 대응 때문에도 지금 더 화가 나신다는데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장의 모습이 폭행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이 이미 모두 끝나 있었고 여중생한테 맞았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친구랑 뛰어가다가 같이 넘어졌고 그러다가 친구가 내 머리카락을 좀 밟았다. 폭행 같은 거 없었고 나 친구랑 축제 가야 한다. 라면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출동 당시에 학생들의 태도 또 외향에서 별다른 폭행 사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본인 역시도 맞은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결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피해 여중생은 지금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일상생활이 지금 뭐 정신과 치료 뭐 생각하시는 거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무리에 있다 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자, 가해 학생 라이브 방송 틱톡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짓을 합니다. 직접 보시죠. 걔 어떻게 때렸어요? 머리채 잡고 그다음에 얼굴 하고. 근데 제가 진짜 어이없는 게 걔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좀 이뻐요. 이쁜데 때릴수록 화장이 지워지니까 여기 여드름하고 쌍티랑 쿨쉐딩이랑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급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짭새가 무슨 시민이 신고해가지고 그 짭새가 막 와가지고 걔 데려가고 뭐 그랬어요. 얘하고 다른 애 걸도 제가 봤는데요. 하하, 저도 이제 곧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해시태그 특수폭행 이런 글귀를 딱 적어놓고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얘네들? 네? 일단 사실 지금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한다든가 저런 식으로 하고 아까 이제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여러 아이들 보는 데서 때리고 하는 이런 애들은 어떤 심리냐면 우쭐대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주연의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게 퍼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서열 1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영상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찰 대처 방법이 저런 식이라고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갖다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어떤 오빠라고 하는 그 학생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맞았냐라고 해서 구해준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딱 봐가지고 그거 왜 물어봐요. 딱 보면은 금방 알아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화방을 통해서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 쪽에 주게 된다면 너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충격이 쌍방 폭행을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합니까? 아까 저도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얘가 말이죠. 3시간 전까지도 본인 예쁜 척하는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놨어. 그걸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이 상황을 근데 이게 분명히 저 지역 내지는 저 학생들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까 해시태그 보신 것처럼 특수폭행이라고 자기 범죄 혐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10을 써놓은 거는 아마도 소년법상 10호 처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소년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이란 말은 아마도 지금 그 위탁 과정을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로 짐작이 갑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거라는 것까지 다 감수하겠다 내지는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저걸 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집단적으로 저기 무슨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거는 그냥 한두 학생 내지는 저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법정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게 알아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11명가량이 직접적으로 폭행했는데 1명 빼고 다 촉법이라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소년법 10호 처분을 받을 것 같고 위탁 과정이 바뀔 것 같고 들어가서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얘네들. 웬만한 변호사 뺨치네요. 제가 몇 호 처분 받을지까지 나오고 지금 촉법소년이니까 형사처벌은 아니고 보호처분 받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쌍방폭행, 네가 먼저 때려야 쌍방폭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일단 피해자 중학생 아이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건 실제 폭행을 한 아이들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도했고 폭행을 한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안 때린 아이들은 난 안 때렸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조폭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목이 직접 나섭니까? 근데 실제로 가장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거는 수괴죠. 저 아이들한테 제가 수괴란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지금 보면서 저도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저 아이들 그냥 처벌 넘어서 보호 처분으로 소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신을 차릴 건지 아까 전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이거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좀 진지하게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과거랑 많이 달라요. 과거의 학교 폭력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뭔가 정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속보 들어왔죠, 전청조. 네, 오늘 오후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이 되고 있거나 이미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거주지로 알려진 이 시그니엘 그리고 김포의 모친 주거지에 대해서 이뤄졌고요. 다만 압수영장의 경우에는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씨는 지난 8월 말에 앱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해서 한 피해자에게 2천만 원 가로챘고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에게는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도 가담했는지 여부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남현희 씨. 네.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네, 전청조만 한 게 아니라 전청조 모친 그리고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했던 김민석 강서구의 의원까지 고발장을 다 접수를 했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해서는 뭐 사기, 뭐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고 또 지금 아까 뭐 전 씨의 어머니로 추정된다까지 어제 나왔는데 그 전 씨 어머니에게도 스토킹 관련 그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김민석 강서구의 의원에 관련해서는 이건 무고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뭐 일단 이 혐의가 일단 인정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받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결백하니 자진해서 받겠다는 취지의 요청서까지 제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결별을 통보하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막 그걸 설득하려고 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청조의 어머니까지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남인혜 씨에 따르면 어제 밤에 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한밤중에 11시 50분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각이었고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청조 엄마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머니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고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한 번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못하도록 하도록 경고 조치를 하거든요. 경고 조치를 했고 이후에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할지는 경찰은 이제 검토 중이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는 이미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청조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하시는데 저희도 그만하고 싶은데요. 정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무슨 밀항을 했다는 거 이거 뭐예요 또? 예, 지금 이제 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사기 행각이 밝혀진 바로 직후에 그 주위 지인에게 뭐 중국으로 혹시 그 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밀항 브로커 쪽에서는 그거 알아보려면 우선 돈부터 입금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는 뭐 언론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왜 그러면 이것이 취소가 됐느냐 하면 이 선입금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 씨가 가지고 있는 세컨폰이 바로 이 전 씨의 금고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공인 인증서가 깔려 있어 가지고 모든 금융 거래가 그 가능한 이 세컨폰이 바로 남 씨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 그 이후에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김포 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체포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현희도 알고 있었다. 자, 어제 전청조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인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청조는 이것조차 내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것
조차 남현희는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지금 둘의 말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 씨는 이 남현희 씨가 내가 재벌 3세가 아닌 걸 이미 알고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를 쓴 사실도 이미 진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7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할머니와 엄마 손에서 자랐다면서 뭐 P그룹 혼외자다, 재벌 3세다 이런 거 전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기 금액까지 밝히진 않았는데 투자 사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을 전부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량 명품 사주고 또 딸 용돈으로 썼고 남은 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현희 씨는 나 전부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난 23일 첫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 전청조 씨가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고요. 뭐 고가의 자동차랑 명품 이런 거 왜 받았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 전청조 씨가 자신에게 당신이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 펜싱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해주기에 받았던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청조는 그리고 본인의 성별,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근데 전청조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남현희 씨가 하는 얘기가 정반대입니다. 거의 무슨 진실 공방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얘기를 한번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다가 같이 누워있다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상처가 있을까 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얼떨결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전청조는 나는 원래 여자고 성전환 수술 그 가슴 절제를 하고 뭐 무슨 수술을 한 거는 그건 남현희 씨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가슴 보면 여자인 줄 알겠어. 이 얘기를 해서 나는 남현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큰 결심을 해서 수술한 거다. 그럼 이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저는 좀 이상한 게 남현희 씨가 지난 2월에 자기 재벌 3세 아니라는 걸 기자 사칭하는 때문에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세컨폰으로 왜 저게 아버지인 척 재벌 3세 그 아버지인 척 행세하면서 남현희 씨한테 SNS를 보냈을까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두 사람 말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임신 부분인데 이 남현희 씨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청조가 고환 이식으로 임신이 가능한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청조 얘기는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남현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테스트기를 10개를 다 전 씨가 가져다 줬고 이걸로 나와서 임신을 했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산부인과에 가보고 싶었는데 전 씨가 막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다. 그냥 경호원들이 사온 걸 자기는 전달만 했다라는 거고 나 임신 못 시킨다는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유산을 했다. 노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뭐 남현희 씨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지까지도 자기는 다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교수님, 그냥 교수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 네. 솔직히 이거 진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상식적인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정신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뭐 재벌 3세인지 알았냐, 이거 뭐 여성인지 알았냐, 남성이냐, 임신이냐 아니냐, 뭐 고환 이식이냐,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전 씨가 남 씨를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좀 같은 뭐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고소도 된 거고 또 그 고소한 사람들을 또 다시 또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여성 잡지사에서 결혼 발표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가수 오유진 양, JTBC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정말 트로트 가수로 아주 유명한, 많이 나오는 친구죠.
사건의 시작은 유튜브였습니다. 네, 일단 오유진 양이 2009년 1월생입니다. 이제 겨우 만 14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손녀의 보호자가 돼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방송 행사 스케줄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트롯 프린세스다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이 유진 양이 노래 부르는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한둘씩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그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이 쓴 거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유진을 낳은 진짜 아빠 엄마는 왜 방송에 노출 안 되고 외할머니만 나오냐부터 시작해서요. 생물학적 아빠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친부모에 대한 의심,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꾸준히 달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리꾼 알고 보니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왜 오유진 양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아빠다. 무슨 다스베이더도 아니고 I'm your father. 이 60대 남성 자신을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오유진 양 외할머니와 나눈 실제 통화 내용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전화를 하는데요? 그 전화인데. 예. 듣고 안 되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아가 날 닮아 있는 거야.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가 수끈수끈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쳐다보고 행만 웃으면 이빨도 똑하고 머리도 행만 바꿔소리 약간 곱슬인데 아도 그렇고 그 얘가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 뭐 노래하는 것부터 그 기침하는 것까지 내가 그 나를 닮았으면 세 가지를 잘한다. 그는 천성적으로 그렇다. 첫째, 노래는 기본이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돼 있다. 그래야 안 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끝까지 내 진주시장 찾아가서 얘기할 거요. 그 빨리 그 언론에 빨리 좀 터뜨리든지 하려면. 진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내가. 아, 진주시장한테 하든지 대통령한테 하든지 나한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임 아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아이고, 네요. 할아버지 뻘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네. 아니 이게 저도 무슨 설명을 하기조차 그러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내 치아하고 반곱슬이 닮았다. 노래 잘하고 지금 말 잘하고 진짜로 웃었어. 네, 예. 글 잘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 자식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 9월 초에 첫 연락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좀 이제 수위가 넘어갑니다. 오유진 양의 친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주점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출산한 거다. 내가 남에게 맡겼더니 그 아이가 오유진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성은 이제 할머니 계속 전화 받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 받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오유진의 친아빠다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고 오죽하면 지인들이 어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라면서 할머니한테 연락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아유 진짜 정신 나간 인간 하면서 그냥 뭐 피식 웃을 수 있는데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학교까지 찾아갔어요. 학교까지 찾아갔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또 할머니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한두 번 찾아갔고 이름도 불러봤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친구들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게다가 행사장 찾아간 다음에 댓글로 오늘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댓글을 달아놨다라는 건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할머니 전화는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텐데 워낙에 좀 지역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좁은 지역이고 또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좀 번호까지 알아내서 그렇게 좀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범죄입니다. 스토커예요, 스토커. 스토킹을 한 겁니다. 이 60대 남성. 자기 손녀뻘 트로트 가수한테 말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아유 내 손녀 같아서 그래서 뭐 보통 이런 단골 멘트를 하긴 하는데 교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별로 없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번에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갖다 개발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오유진 양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정말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그 동일시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노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치아 뭐 반곱슬이 닮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답게 하면서 슬쩍 집안 자랑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를 갖다가 이 얘기를 갖다 스토리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전에 만났던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가 몰래 애를 낳은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오유진 양을 갖다 그야말로 사생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까 뭐 스토킹도 스토킹이지만 이 정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이 이제 아주 이 아이가 이 지금 이제 10대 아닙니까? 저 어떻게 저 받는 그 충격을 갖다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응? 네, 근데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내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남성 조사한 경찰도 이 오유진 양의 소속사에다가 뭐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신도 말짱하다는 거예요? 뭐 일단 경찰은 그렇게 소속사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해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는 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여전히 댓글을 달고 있고요. 여전히 영상에다가 내가 친아빠다, 법대로 하자, 곧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면서 이 고소당한 이후에도 허위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60대 남성, 정신 멀쩡하다는 이 남성, 오유진 양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걸로 추정이 네.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불구속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경찰 조사에서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경찰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사실 포함 명예훼손 문제까지 있는데 이 지금 오유진 양이랑 친할머니 같은 경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유진 양의 친어머니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 병이 재발할 것 같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워치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가해자는 활보를 하고 피해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만 될까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이 오유진 양을 뭐 공격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범죄는 맞는데 스토킹 말고 다른 범죄가 특히 위협을 하거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는 방법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접근 금지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이로 인한 피해 이런 사람들 또 경제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너무 어린 연예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대, 30대 청년들도 대중들 앞에 노출이 되기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미성년, 그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같은 것들, 실명이 알려지지 않는다든가 거주지 같은 거 알려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장치들도 좀 이런 일을 하는 기획사 같은 데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건 충격이네요. 예. 세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입니다. 1차선 도로로 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호등도 없는데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사륜 오토바이가 앞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핸들을 급히 돌려보는데 이게 사고는 피했지만요.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도로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이 쓰러진 여성 앞으로 시내버스가 급히 멈춰봅니다. 혹시 그건 아니었죠? 아니었을 텐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를 목격한 한 여성이 버스 앞쪽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버스 바로 앞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서 도로 밖으로 천천히 옮기는 모습입니다. 왠지 좀 안 깔린 거예요? 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아주 빠른 반사신경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행히 여성 바로 코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버스 기사의 기지 덕분에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다행히 금방 퇴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토바이 타면서 우리 이장현 기자를 뒷자리에 태웠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계속 하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자랑 좀 하려고.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경찰차가 파란색 SUV 차량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리자 파란색 차 운전자는 급히 도망칠 구멍을 찾아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 바로 도난 차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하하. 이 도난 차량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서 직진해 보는데 앞에 서 있던 차에 쿵 사고까지 내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경찰차가 도망갈 통로를 막아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뒤로 도망치나 했는데요. 아예 경찰차를 밟고 도망치려다가 아이고. 결국 화물트럭과 경찰차 사이에 아이고. 저렇게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도난 차량은 움직이질 못하고 허공에 바퀴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난 차량에서 내린 이들 잡고 보니까 12살, 13살짜리 아이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범한데 지난밤 이 아이들은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추격전에선 이렇게 사고까지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이 10대 아이들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체코로 가보시죠. 자, 헬기 한 대가 컨테이너 하나를 매달고 하늘에 떠 있는데요. 갑자기 컨테이너에서 네, 뭔가가 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는 아닌 듯. 혹시 돈벼락 보셨어요? 저 비처럼 내리는 저것 바로 돈이었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사람들은 손에 가방 하나씩 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사정없이 잡습니다. 와우. 이날 이 돈을 줍기 위해 모인 사람들 무려 4천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와우. 하늘에 흩뿌려진 돈은 얼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돈은 뿌린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채 깔끔하게 싹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 왜 안 불렀어? 저도 좀 불러주지. 비처럼 돈을 쏟아부은 사람의 정체. 체코 방송인이자 유명 유튜버인 남성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홍보 차원에서 이번 일을 기획한 건데요. 원래는 영화 속 숨겨진 코드를 찾는 한 명에게 이 상금 전액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한테 뿌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네요. 현장에는 경찰과 구급대원도 배치돼서 아무 인명 피해 없이 다행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남자친구가 다가와 달래주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영상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영상 보시죠. Die Welt ist so gemein zu mir. Alle ärgern mich. Das Internet hasst mich. Alles gut. Das ist ein Taschentuch für mich. Taschentuch? Ja. Okay, Das ist so traurig. Danke. weinen nicht Ich mit. brauche noch ein Taschentuch, Schatz. Bitte. Das ist die Nase, danke. 네, 여자친구에게 눈물과 콧물을 닦고 Danke, du bist der Beste. 네, 여자친구에게 눈물과 콧물을 닦으러 건네준 거 이게 보시면 돈입니다. 게다가 무려 500유로, 거의 70만 원이죠. 70만 원으로 눈물 한 방울 훔치고 또 70만 원으로 콧물을 푼 겁니다. 발연기잖아요. 남성은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크레인 운전기사였고요. 마약, 도박에 빠져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범죄자였는데요. 돈은? 그런데 가석방된 후에 지금 차가 좀 심상치 않네. 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무려 164억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을 얻은 이 남성, 그간 못 누리는 화려한 삶을 누렸는데 이 모습에 몇몇 누리꾼들이 비판하자 맞대응하기 위해서 돈으로 코 푸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딱 한마디만. 재수없어. 그러니까.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좁은 구덩이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쳤는지 숨을 가쁘게 헐떡이는데 하굣길에 이 강아지를 발견한 소녀는 누나를 불러와서 이 강아지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강아지는 겁을 잔뜩 먹은 탓에 처음엔 누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금방 경계를 풀었고요. 다행히 구덩이 속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지칠 대로 지친 강아지,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매가 강아지를 들고 가서 씻겨주고 밥을 내주니까요. 그제야 조금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 남매는 혹시 몰라서 이 강아지를 병원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누구야, 보호자? 보호자 누구예요? 남매는 그래도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 이 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전해줬고요. 남매는 종종 그 보호자 집을 찾아가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잃어버렸던 건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